자, 오늘부터 이제 문제풀이를 하는데요. 미리 이건 딱 범위 내에 딱 맞춰야 되기 때문에 미리 나갈 진도를 미리 말씀드려 줄게요. 일단 미시경제학은 이제 6회로 끝나는데 1회차는 오늘 할 내용은 5장까지 수요 공급의 이론 응용 그까지 하고 그 다음에 8장 무차별 곡선 이론 그 다음에는 비용 함수 이론까지 그 다음에는 16장 독점 시장 그 다음에는 21장 생산 요소 시장 이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27장 그렇게 6회로 끝날 예정입니다. 자, 그래 참조하시고요. 바로 이제 진도를 나가는데 나가는 거는 이제 간단하게 이제 앞에 관련된 이론을 설명을 하고 바로 문제풀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장하고 2장은 뭐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1장과 2장 여러분들이 주로 한번 풀어보는데 제 1장 그리고 우리 교재 9페이지를 한번 보시면은 5번 문제 같은 경우는 뭐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세요. 왜냐하면 2018년도 문제라 가지고 새로 신규로 나왔더라고. 그 다음에 2장 경제학의 본질은 나오는 게 이제 딱 보면은 구성의 오류 10페이지가 되겠죠. 10페이지에 구성의 오류 6번 한번 풀어봅시다. 구성의 오류 이거는 이제 거시경제학이 탄생하게끔 해주는 뭐 그런 배경이 되는 이론이 돼요. 그래서 가장 적당한 것은 바로 1번인데 이게 바로 케인즈가 이야기했던 전략의 역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구성의 오류라는 것은 이게 부분적으로는 참여되지만은 전체적으로 참여 안 되는 뭐 그런 경우가 발생한다. 그런 얘기가 되겠고. 그 다음에 7장은 이제 규범 경제학과 실전 경제학의 차이를 묻고 있는 문제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경제 변수는 이제 유량과 저량 변수가 있다. 뭐 이런 것들은 나오는 파트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소개시켜 드린 것이고. 자, 실제적으로 이제 접근하는 것은 바로 이제 제 3장, 자, 수요와 공급부터인데, 이쪽은 뭐 이제 경제학 첫 시작이니까 이제 상당히 쉬운 파트가 되는데요. 그래서 이게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게 이제 생산물 시장에서 완전 경쟁 시장을 전제로 해가지고 수요 공급 이론을 여러분한테 설명해 주는 그런 파트입니다. 그래서 어떤 생산물 시장이 완전 경쟁 시장이 되면은 이렇게 이제 우하향하는 수곡선하고 우상향하는 스플라이 커브가 만나는 요점에서 이제 균형을 이루게 되는 것이고요. 여기 보면 이제 가격이 변할 때 이 수요 곡선상에서 변하는 것을 수요량의 변화. 마찬가지로 뭐 스플라이 커브도 마찬가지죠. 공급량의 변화와 이 스플라이 커브가 좌우이동하는 것을 공급의 변화로 하는데 문제가 어떤 것이 많이 나오냐 하면은 수요 곡선이 좌측 우측 이동 또는 공급 곡선이 좌우 이동할 때 원래 균형점과 변했을 때의 균형점의 차이를 물어보는 문제가 상당히 많이 출제가 됩니다. 여기서 특히 이제 이 수요 함수에서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래서 이 독립 변수가 3가지 아닙니까? 그 중에서 이게 딱 중요한데 이걸 암기를 해야 돼. 즉 어떤 재화의 가격이 상승할 때 이 재화의 수요 곡선이 우측 이동하는 것을 무슨 관계를 하냐면은 이 대체 관계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를 암기를 잘 해야 돼요. 이걸 암기를 해야지 문제 풀기 아주 쉬워. 그리고 X제하고 Y제가 대체 관계일 때는 탄력도에서 이 교차 탄력도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0보다 큽니다. 알겠어요? 그리고 뭐 더 나아가서 좀 설명해 드리면은 여러분들이 왜 가격 소비 곡선에서 재화의 수곡선을 도출하잖아. 그래서 X제하고 Y제가 대체 관계일 때에 뭐냐면은 가격 소비 곡선의 모양이 어떻게 되냐면은 우하향합니다. 알겠어요? 우하향. 가격 소비 곡선을 우하향할 때 재화의 수곡선을 도출하면은 가장 탄력적인 것이 돼. 알겠어? 그런 것도 이 무차별 곡선 이론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뭐 나머지는 아마 여러분들이 뭐 다 풀 수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그래서 바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좀 이제 뒤에 있는 국제경제학하고 이 이론을 같이
합성해서 설명해 드리면은 이 외환 시장 자체도 완전 경쟁 시장이 돼요. 그랬을 때 이 외환의 수요 곡선하고 이 스플라이 커브가 만나는 점에서 이 균형 환율하고 균형 외환 거래량이 결정이 되는데 이것도 뭐가 됩니까? 좌우 이동하면서 환율이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 그래서 환율이 올라가는 것을 평가 절하라 하고요. 환율이 하락하는 것을 평가 절상이랍니다. 그래서 환율의 변동은 미국의 달러화를 기준으로 하는데 평가 절상과 절하는 이 한국 화폐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반대로 간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한 세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한국 물가가 상승한다. 항상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그 외국 물가는 이 변동이 없다는 것을 전제해야 돼. 우리나라 물가가 상승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게 이 수출이 감소하게 돼요. 물론 순수출이 감소하겠죠. 이 순수출이 감소하면은 이 외환의 스플라이 커브가 이 좌상방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환율이 상승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게 첫 번째고 지금 왜 뭐 뛰어넘어가지고 그렇게 설명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다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설명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소득이 증가할 때는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 소득이 증가하게 되면은 물론 외국 소득은 변함이 없는 거죠. 그러면은 이 수입이 증가하게 됩니다. 수입이 증가하게 되면은 FD 곡선이 우측 이동해가지고 역시 환율이 올라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그 이자율의 변화인데 우리나라 이자율이 상승하게 되면은 우리나라에 뭐가 됩니까? 그 외국 사람들이 예금하려고 몰려들겠죠. 그래서 이 FS 곡선이 우측 이동하게 돼요. 그리고 우측 이동하게 되면 뭐가 됩니까? 환율이 하락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여기와 똑같이 움직인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설명하려고 한번 해본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문제를 한번 풀어보는데 문제는 이제 보면은 크게 두 파트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그 공무원 시험 계통하고 이 자격 시험 계통으로 나눠져 있는데 아무래도 우리는 이제 자격 시험 계통을 풀어보는 것이 더 적합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푸는 문제는 가급적이면은 그 자격 시험 관련된 문제만 쭉 풀고요. 그 공무원 시험 뭐 7급이라든가 뭐 또 뭐냐 뭐 옛날에 행정고시라든가 입법고시 이런 데서도 이 출제가 많이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뭐 5급 공무원 시험에서는 출제가 안 되고 5급 공무원 시험에서는 왜냐하면 1차 시험이 바뀌었거든. 그게 뭐 PCS인가 뭐 그걸로 바뀌어가지고 그 일반 교과목을 출제하지 않습니다. 근데 과거에 이제 뭐 출제했던 그런 문제가 있어요. 지금은 이제 공무원 시험에서는 이제 그 7급에서 이 경제학이 포함돼가지고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쪽 문제가 아마 많이 나와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뭐 생략하고 그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세요. 그거는 각자. 이 문제가 워낙 많아가지고 다 풀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하고 이제 적합한 그런 것이 아마 자격시험이기 때문에 그쪽 위주로 문제를 풀어나가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바로 그 14페이지 2번. 자, 다음 중 쇠고기 소비량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 것은? 그래서 이런 문제가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하나하나 다 따져봐야 되거든. 그 1번 한번 볼까요? 그 조리독감의 영향으로 닭고기에 대한 수요가 감소했다. 그러면 이 닭고기에 대한 수요선이 이렇게 좌측 이동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좌측 이동하게 되면 가격 떨어지고 거래량 줄어들겠죠. 그래서 거래량이 감소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닭고기 가격이 상승했다. 닭고기하고 쇠고기가 여기는 뭐 문제 나와 있지 않지만은 그거 있네요. 그 닭고기하고 돼지고기 등은 쇠고기와 대체재라고 가정한다 돼 있잖아요. 그 대체재의 가격 상승은 뭐가 되겠습니까? 대체재의 가격 상승하면은 지금 쇠고기니까 쇠고기의 소비량이 뭐가 됩니까? 증가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측 이동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1번은 내가 참 설명을 잘못했는데 그 지금 쇠고기 소비량에 미치는 영향으로 봤기 때문에 닭고기하고 쇠고기는 대체재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닭고기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면은 대체재인 쇠고기 소비량은 증가하겠죠. 그래서 이거는 쇠고기 수요 곡선이 우측 이동하는 걸로 봐야 돼. 그 2번도 마찬가지로 대체재의 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에 쇠고기 수요 곡선이 우측 이동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죠. 3번 한번 보면은 쇠고기가 정상재고 소득이 증가하게 되면 역시 우측 이동하겠죠. 그 다음 4번 닭고기 사육 농가가 증가했다. 닭고기 사육 농가가 증가하면 닭고기 가격이 하락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게 바로 4번이 답이 되겠죠.
이게 좌측 이동하는 거 아닙니까? 쇠고기 수용성이 좌측 이동하니까 다른 것은 바로 4번이 된다 이런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3번. 자, 이상기후 현상으로 인해 오징어 의획량이 감소하고 오징어를 사용한 음식이 건강에 좋다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발생했을 때 오징어 거래량과 오징어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이제 살펴라 이런 데인데 이제 이게 이제 그 곡선이라고 보고요. 여기서 한번 보시면은 첫 번째가 뭐가 나옵니까? 오징어를 사용한 음식이 건강에 좋다. 그럼 이 수요 쪽에 영향을 미친다고 봐야 돼. 그럼 오징어에 대한 소고선이 우측 이동할 것이고, 그 다음에 오징어 의획량이 감소했잖아요. 이 공급 곡선의 좌측 우측 이동은 어떻게 보냐 하면은 여기와 같이 이제 직접적으로 주는 것도 있지만은 대부분 이 기업한테 불리한 충격이 미치면은 좌측 이동하게 돼요. 그 유리한 충격이 미치면 우측 이동합니다. 불리한 충격은 뭐 노사분규라든가 뭐 유가 상승 이런 것들이 해당하는 것이고, 유리한 충격은 뭐 기술 진보라든가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겠죠. 지금 오징어 의획량 자체가 감소했기 때문에 이 수곡선은 우측 이동, 스플라이 커브는 좌측 이동합니다. 그러게 되면 뭐가 되겠어요? 가격은 확실히 상승하는데 이 거래량에 미치는 영향이 좀 불분명하잖아요. 그래서 답이 바로 2번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지금 나오는 파트에 나오는 문제를 틀리면 안 돼요. 여기는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자, 4번. 자, 휘발유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키는 것을 모두 고르면은, 자, 경유에 대한 세금 인상. 지금 여기는 뭐 문제가 정확하게 적시가 되지 않았지만 휘발유와 경유는 상식적으로 뭐가 되겠습니까? 대체 관계라고 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경유에 대한 세금 인상되면은 뭐가 되겠습니까? 이 대체제의 가격이 상승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 아니겠어요? 경유 시장에서 경유의 스플라이 커브가 좌상방 이동하면서 이 대체제의 가격이 상승한다는 것을 의미하게 돼. 그래서 대체제의 가격이 상승하면은 뭐가 됩니까? 휘발유에 대한 수요 곡선이 우측 이동한다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억은 되겠죠. 니은. 휘발유 승용차에 대한 세금 감면. 휘발유하고 휘발유 승용차는 무슨 관계 있겠어요? 보완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뭐 대체제의 가격이 상승하면 이게 우측 이동하니까 보완제의 가격이 상승하면 이거는 뭐가 됩니까? 보완제의 가격이 이거는 좌측 이동하겠죠. 근데 여기는 지금 보면 세금이 감면되기 때문에 보완제에 대한 가격이 하락했어. 그러니까 해당 재화에 대한 수곡선이 우측 이동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기업과 니은이 되는 것이고, 디귿하고 리얼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디귿 같은 경우는 이 디귿과 리얼은 이 공급 측면에 영향을 준다고 봐야 되는 거지.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5번.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포도주의 국내 공급이 대폭 증가했다. 이러한 변화가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서술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여러분들 이제 이 객관식 문제 풀 때 하나 요령을 이야기해 주면은 옳지 않은 것을 찾아갈 때는 확실하게 옳지 않은 것을 찾아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 맞는 것을 찾아야 할 때는 확실하게 맞는 것을 찾아야 돼. 이 설문 중에 어중간하게 뭐 저기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그런 문장이 나와. 그런 것들은 거의 정답이 안 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돼요. 가장 또 옳지 않은 것이니까 이런 문제는 좀 조심해서 봐야 돼요. 자, 협정 체결 후 포도주의 국내 공급이 대폭 증가했기 때문에 협정 체결 후 포도주 국내 공급 증가와 함께 소비자들의 포도주 선호도가 높아지면은 포도주 가격은 상승하고 소비량 역시 증가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자, 지금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 해결이 체결됐어. 그러면 이거는 뭐가 됩니까? 지금 여기 보면은 외국에서 이제 포도주의 수입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게 우측 이동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요. 그 다음 또 뭐 1번 같은 경우는 포도주의 선호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이 수곡선도 뭐가 됩니까? 이 우측 이동하는 이런 케이스가 되는 거예요. 그 좌우 우측 이동해버리면은 거래량은 확실히 증가하는데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지금 불분명하다는 것을 대충 짐작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번이 왜 틀린지 알겠죠? 소비량은 증가하는데요. 가격은 알 수가 없어. 가격이 불분명한 거야. 그래서 이게 틀린 것입니다. 답이 1번이 되는 거죠. 2번 안 보면은 취향에 따라서 포도주 소비자와 소주 소비자가 분리되어 있고 선호 체계와 협정의 영향을 받지 않으면 소주 가격과 소비량이 아무런 변화가 없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포도주하고 소주를 대체 관계로 보시면 안 됩니다. 지금 문제 전제 조건에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는 것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아무런 상관관계 없는 재화의 가격이 올라가든 내려가든 영향이 없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2번이 맞는 문장이 됩니다. 그리고 뭐 3, 4, 5번 한번 보시면은 뭐 다 맞는 문장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1번이 왜 틀렸냐 하면은 지금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거래량은 확실히 증가하는데 이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불분명해. 그래서 1번이 틀렸다. 자, 그 다음 6번.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서 원두 커피의 소비는 늘어나는데 인스턴트 커피 소비는 줄어들어. 그럼 인스턴트 커피가 바로 무슨 재화입니까? 열등제라는 것을 의미해 주는 거예요. 자, 옳지 않은 것은 자, 인스턴트 커피 가격 상승의 소득 효과는 인스턴트 커피 소비량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자, 이게 열등제 아닙니까? 그럼 소득 효과가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은 인스턴트 커피 가격이 상승했을 때 이 대체와 소득 효과를 이야기하는데요. 그 인스턴트 커피 가격 상승이 되면은 뭐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물론 무차별 곡선 이론에서 이제 대체와 소득 효과를 나누긴 하는데 이 보통 가격이 상승하면은 그 세설도 나와 있다시피 실질 소득의 감소를 초래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실질 소득이 감소하면은 뭐가 됩니까? 이 열등제이기 때문에 소비량이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량이 감소하는 방향으로 작용해야 돼요. 실질 소득의 감소가 되기 때문에 열등제는 소비량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해야 되겠네요. 내가 잠깐 헷갈렸다. 열등제이기 때문에 그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건 맞는 문장이 되고, 자, 소득이 증가하게 되면은, 자, 이 시장에서 있잖아요. 이거 뭐 계속 이거 사용하면 되겠네. 이게 소득이 증가하게 되면은 이 재화는 열등제이기 때문에 이 수요 곡선이 좌측 이동하게 돼요. 그래서 이 점으로 균형이 간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문제 전제 조건이 이게 열등제 아니겠어요? 그래서 소득이 증가하게 되면은 수요 곡선이 좌측 이동하기 때문에 가격은 하락하는 것이 맞죠. 그래서 가격은 원래 가격보다 하락하는 것이 맞는데 거래량도 뭐가 됩니까? 이 감소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설문의 2번 보면 거래량이 증가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틀린 문장이에요. 그래서 답이 2번이 되는 거지. 여러분들 이런 문제에서 좀 헷갈리는데 항상 그 문제가 옳은 것을 묻는지 틀린 것을 묻는지를 정확하게 보고 있어야 됩니다. 알겠어요? 자, 7번은 이제 그 보험 결의사 문제인데, 자, 수요 및 공급에 관련된 설명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상품 가격 하락과 시장 내 구매자 수의 증가는 수요 곡선을 같은 방향으로 이동시킨다. 그 재화의 상품 가격 하락은요, 이 선상에서 이동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수요량의 변화가 돼. 근데 구매자 수의 증가나 감소는 수요선 자체를 좌우로 이동시키기 때문에 이건 수요의 변화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1번이 맞지 않는다는 것은 알 수 있겠죠. 자, 2번 초과 공급은 가격을 하락시키고 초과 수요는 가격을 상승시키고 생산 기술의 향상은 열등제의 공급 곡선도 오른쪽으로 이동시킨다. 열등제하고 정상제는 수요 쪽의 이야기지 공급 쪽은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열등제든 정상제든 간에 기술 혁신이라든가 생산자에게 유리한 충격이 미치면 무조건 오른쪽 이동하는 거예요. 불리한 충격은 좌측 이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열등제라고 해가지고 이걸 헷갈리시면 안 된다 이거지. 3번도 맞고. 열등제의 보완제 가격이 상승하면은, 자,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그 조합을 잘 생각해야 돼. 대체제의 가격 상승은 해당 재화의 수곡선을 우측 이동시키잖아. 그러면 보완제의 가격이 상승하면 해당 재화의 수곡선이 뭐가 됩니까? 좌측 이동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등제와 여러분 정상제는 소득과 관련된 것이지 이 다른 재화에 연관된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열등제가 붙어 있다 하더라도 그는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자, 8번 수요 법칙과 공급 법칙이 성립하는 선풍기 시장에서 선풍기 균형 가격 상승을 유발한 요인이 아닌 것은 대체제인 에어컨 기술의 생산 기술의 발전으로 이건 대체제의 가격이 하락했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대체제의 가격이 하락하면은 해당 재화의 수요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좌측 이동합니다. 좌측 이동하기 때문에 선풍기의 가격이 뭐가 됩니까? 하락하게 돼요. 근데 하락하는데 여기는 상승을 유발한 요인이 아닌 것을 물어봤잖아. 그러니까 답이 1번이 되는 거지. 1번은 뭐가 됩니까? 이 선풍기의 가격을 하락시킨 요인 아니겠어요? 그 하락시키기 때문에
가격 상승을 유발하는 요인이 아닌 것은 바로 1번이 되고 나머지 2번, 3번, 4번, 5번은 전부 다 뭐가 됩니까? 선풍기 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이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게 뭐 너무 많네 문제가. 자, 그 다음에 조금 뭐 저기 건너뛰시다 이게 다 그렇고 문제니까. 자, 11번 베이글과 크림치즈는 서로 보완제이고 베이글과 베이글은 서로 대체제이다. 자, 그리고 원료인 밀가루 가격의 급등에 따라서 생산 비용이 상승했다. 각 시장의 변화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지금 여기 한번 보시면은 우선 그 베이글이 뭐고 크림치즈 이걸 한번 봐야 돼. 그 여러분 이거 저기 문제만 좀 복잡해졌지 뭐 푸는 요령은 똑같아요 이게. 자, 이렇게 딱 돼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은 제일 먼저 베이글의 원료인 밀가루 가격이 상승해가지고 베이글의 생산 비용이 상승했다. 이거는 이제 이 베이글의 이 생산자한테 불리한 충격을 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스프라이 커브가 일단 좌측 이동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베이글의 가격이 상승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요까지는 뭐 저기 우리가 알 수가 있대요. 그리고 요 거래량도 감소한다 이런 이야기죠. 그 다음에 또 무슨 시장이 하나 있어요. 이 크림 자, 크림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 이런 이야기인데 지금 이 두 재와 관계는 지금 보완 관계라고 지금 문제가 직시가 돼 있잖아요. 지금 보완 관계이기 때문에 이 보완제의 가격이 상승했어. 보완제의 가격 상승은 해당 재와의 수익선을 어느 쪽 이동시킵니까? 좌측 이동시키는 거였어요. 근데 정확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대체제의 가격이 올라가면은 우측, 보완제 가격이 올라가면 좌측이다. 하나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어야 돼. 그래서 이거는 좌측 이동시키니까 크림 시장에서 가격은 하락하고 거래량도 줄어든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베이글 가격은 상승한다. 지금 좀 상승했죠. 크림치즈의 거래량 줄어들었고 생산자 잉여는 감소한다. 그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를 한번 비교해 보면 뭐 아시겠지만은 생산자 잉여가 뭐가 됩니까? 여기서는 이게 처음에 생산자 잉여였잖아요. 이거였다가 그다음 이렇게 줄어든다는 것을 지금 눈으로 보여주고 있잖아. 그 다음에 베이컨의 판매 수입은 증가한다. 베이컨의 판매 수입이 어떻게 되죠? 베이컨이 이거 아니야 이거? 자, 판매 수입을 한번 봅시다. 판매 수입은 원래 이 가게에서 이만큼 팔았잖아요. 여기에다가 1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면적에서 이 면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정확하게 이게 줄어드는지 증가하는지는 좀 약간 알 수가 없어요 이게. 그래서 요거는 뭐냐 하면은 세모를 딱 쳐야 돼. 뭐야? 베이컨? 또 베이컨이 또 있어요. 나 이게 이거 완전히 뭐 사람 죽이네 이거. 베이컨은 서로 대체 관계라고 저 위에 있네. 그러니까 그 해설 가지도 되고 베이컨 시장의 총 잉여는 변함이 없다. 베이컨 같은 경우는 이거와 또 대체 관계에 있는 베이컨 시장이 여기 있네 또. 이건 어떻게 됩니까? 이건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건 거꾸로 이거와 이거는 이제 대체 관계니까 대체제의 가격이 올라왔으니까 이거는 뭐가 됩니까? 수용선을 우측 이동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점으로 바뀌네. 이건 뭐 확실히 총수입이 증가하네요. 왜냐하면 총수입이 여기에서 뭐가 됩니까? 이렇게 증가하니까 이건 확실히 총수입이 증가하는 것이 맞네. 베이컨의 총잉여는 어떻게 돼요? 여기서 총잉여는 이거 아닙니까? 그죠?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이거 되니까 뭐 눈으로 봐도 확연하게 뭐가 됩니까? 변함이 없는 것이 아니라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네.
자, 그 다음에 13번. 자, 사적재와 X재의 개별 수요 함수가 P 꼴 7-Q인 소비자가 10명이 있고 또 공급 함수가 P 꼴 2 플러스 Q인 공급자가 15명 있다. 자, 기술 진보 이후 공급자의 단위당 생산비가 1만큼 하락하는 경우 새로운 시장 균형 가격과 시장 균형 거래량을 찾아라 이런 이야기인데요. 이 문제가 이게 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이게. 자, 우선 여기서 여러분들이 뭐를 봐야 되냐면은 요걸 내가 하나 설명해 줄게. 여러분들 또 암기를 해야 될 게 하나 있는데 이 경제학에 이 함수명이 나와 있잖아요. 이 함수명이 전부 다 뭐냐면은 이 종속 변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Q 이꼴 마이너스 2P 플러스 C 이건 수요 함수가 되겠죠. 이걸 뭐냐면 정상적인 수요 함수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가격이 예를 들어가 마이너스 2Q 플러스 5 뭐 이런 식으로 주어지면 이걸 역수요 함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정상적인 수요 함수와 역수요 함수 차이점을 우선 어떻게 판단하느냐? 우선 이 함수명을 보고 판단하면 돼요. 이 함수명이 먼저 나오게 되면은 이건 정상적인 수요 함수고 함수명에 나오는 이 수요량과 공급량 대신에 가격이 먼저 티 나오게 되면 뭐가 돼요? 역수요 함수나 역공급 함수가 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자, 그다음에 이게 이제 문제를 풀 때 이 정상적인 수요 함수와 공급 함수를 가지고 더해가지고 수평합을 통해서 구하는 것은 시장 수요와 시장 공급 함수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머지 뭐 예를 들어 뭐 조세가 부과된다든가 뭐 기타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하는 것은 뭐 보조금이 부과된다 하는 것은 전부 다 역공급 함수나 역수요 함수를 가지고 해줘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간단히 생각하면 이렇게 하면 돼. 문제를 풀 때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정상적인 수요와 공급 함수를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푸는 거는 시장 수요와 시장 공급 함수 풀 때밖에 없고 나머지는 전부 다 뭐가 됩니까? 역수요와 역공급 함수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딱 맞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걸 먼저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 그리고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헷갈릴 수가 있는데 이 함수, 경제학에서 말하는 함수명이 바로 뭐냐면은 종속 변수야. 그래서 이것이 먼저 나와야지 정상적인 함수다. 이거 말고 독립 변수가 먼저 튀 나오면은 역수요, 역공급 함수가 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요. 그럼 문제 풀 때는 시장 수요와 시장 공급 곡선 외에는 전부 다 역수요 함수와 역공급 함수를 가지고 어떤 변화 요인이 있었을 때에 그 수요나 공급 함수를 구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지금 여기 보면은 지금 X제의 개별 수요 함수가 P 꼴 7-Q로 주어졌잖아요. 이거는 지금 여러분 보실 때 이게 역수요 함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근데 시장 수요 함수를 도출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를 정상적인 수요 함수로 바꿔치기 해줘야 돼. 알겠어요? Q 이꼴 7-P로 해주고 그 다음에 10명 있잖아. 그럼 여기다가 10을 곱하면 돼. 그럼 70-70P 7P 이런 식으로 10P죠. 곱하기 10이니까 이렇게 해주면은 시장 수요 함수가 도출된다 이런 이야기. 자, 그 다음에 이 공급 함수도 지금 보니까 역공급 함수라는 것을 지금 우리한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공급 함수도 보니까 P 이꼴 2 플러스 Q. 이게 소문자로 이제 뭐 문제가 지금 나와 있는데 뭐 대문자로 바꿔도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보니까 역공급 함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시장 공급 함수를 구하려고 그러면은 이걸 정상적인 공급 함수로 바꿔치기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P-2로 바꿔치기 하고 공급자는 몇 명이 있어요? 15명 있잖아요. 그러면은 15명 했을 때 얘다 15를 곱하면 됩니다. 그럼 15P-30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방식을 통해 가지고 시장 수요와 공급 함수를 구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뭐냐 하면은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시장의 균형을 구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뭐가
이렇게 됐을 때에 시장 균형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한 단계 더 문제를 꼬아놨는데 X제 생산의 기술 진보 이후 모든 공급자의 단위당 생산비가 1만큼 하락했어. 1만큼 하락하기 때문에 이걸 또 뭐가 됩니까? 생산비가 하락이기 때문에 이걸 또 다시 이 공급 함수를 뭐로 바꿔줘야 됩니까? 또 역공급 함수로 바꿔줘야 돼. 해놔놓고 또 다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P로 하니까 뭐가 나와 있어? 역공급 함수가 15분의 1큐 플러스 얼마 나와 있습니까? 플러스 2가 나와 있죠. 근데 여기서 이제 생산비가 하락했잖아요. 하락하면 어떻게 되느냐? 조세가 부과되면 여기는 플러스를 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조세가 부과되면 플러스를 해야 됩니다. 야, 왜 플러스 하냐는 잘 한번 보세요. 지금 조세 같은 경우는 조세가 부과되면 그 재화의 가격을 올릴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앞에 가격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조세 같은 경우는 플러스 T를 해줘야 되고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생산비가 1만큼 하락했잖아요. 생산비가 1만큼 하락했기 때문에 여기는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1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알겠어요? 마이너스 1. 조세와는 거꾸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만일 이 기업한테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해도 마이너스가 되는 것입니다. 알겠어요? 마이너스. 그래서 이 빼기 1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조세 부과 후에 생산비 1을 하락이기 때문에 15분의 1큐 플러스 1이 되는 거예요. 다시 이걸 또 뭐가 됩니까? 또 정상적인 공항을 또 바꿔줘야 돼요. 그래 해주니까 뭐가 나왔어요? Q 이꼴 15P 마이너스 15가 떨어졌죠. 그래서 이 방정식하고 이 시장 수요 있잖아요. 이거하고 또 뭐가 됩니까? 연료비가 또 풀어야 돼. 그래서 그 균형점에서의 가격과 거래량을 구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시간을 상당히 많이 요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령은 근데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서 우리가 이때까지 했던 그 요령을 익힐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자 15번 자 밑줄침 변화에 따라 가지고 15번요. 밑줄침 변화에 따라 2018년 YJ 시장에서 예상되는 현상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YJ 시장의 균형 가격은 70만 원이고 균형 거래량은 500만 원이다. 지금 함수는 주어져 있지 않는데 뭐 그냥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런데 2018년에 YJ 생산에 필요한 부품 가격이 상승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이때까지 문제와는 뭐 살짝 꼬아놓은 문제인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있잖아요. 수요하고 스플라이 컵을 딱 그려놓고 여기서 이거하고 이것이 뭐 지금 이 문제에서는 이것이 주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서 무슨 변화가 생겼습니까? 지금 여기 보면은 2018년에 들어가지고 YJ 생산에 필요한 부품 가격이 상승했어요. 부품 가격의 상승은 이 부품을 만드는 기업한테 이 완제품을 만드는 기업한테 불리한 충격을 준다는 거 아닙니까? 생산비의 상승을 가져온 거예요. 그럼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이 기업한테 불리한 충격을 주는 요인이 발생하게 되면은 이 스플라이 커브가 어느 쪽 이동합니까? 좌상방 이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좌상방 이동하게 되면은 원래 균형점보다 가격은 상승하게 되고 이 거래량이 감소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을 물어보면은 뭐가 됩니까? 균형 가격이 낮아진다. 이게 답이 된 것이고 소비자 ing는 어떻게 돼요? 소비자 ing는 한번 보시면은 소비자 ing는 원래 이 삼각형이었잖아요. 이 삼각형에서 뭐가 됩니까? 이 삼각형으로 줄어들었으니까 소비자 ing는 확실히 감소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생산자 ing도 이런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에서 이렇게 줄어들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와 동시에 사회 총익도 이 삼각형에서 이 삼각형으로 줄어듭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수요 공급 이론은 여러분 딱 봐서 알겠지만은 아까 그 대체재의 가격 상승 있잖아. 대체재의 가격 상승은 해당 재화의 수급성을 우측이동시킨다. 그거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 그것만 알면은 막 거의 다 풀어낼 수가 있어요. 뭐 문제 뭐 진행된다 해도 뭐. 자, 그 다음에 이 탄력도도 상당히 시험에 많이 나오는데 이 탄력도를 여러분이 알려고 하면은 우선 개념은요, 이 탄력도는 종속 변수의 변화율을
독립 변수의 변화율로 나누면 백분율로 표시가 되고, 그리고 탄력도 명칭은 항상 앞에가 종속 변수, 뒤가 독립 변수가 돼. 그래서 수요의 가격 탄력도 하면은 앞에 있는 변수가 분자, 뒤에 있는 변수가 뭐가 됩니까? 부모로 간다는 것을 항상 알면 되고요. 그리고 이 함수가 수요 함수와 같이 독립과 종속 변수가 반대 방향으로 가는 그런 함수가 있잖아요. 그런 그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함수 탄력도는 항상 마이너스 나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는 절대값을 붙여준다 이런 이야기고요. 그러니까 수요의 가격 탄력도와 공급의 가격 탄력도가 가장 기본적인 탄력도 같아. 수요의 가격 탄력도는 독립과 종속 변수가 반대 방향으로 가는 탄력도를 의미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거는 이제 플러스를 절대값을 붙여준다는 이야기고요. 공급의 가격 탄력도는 뭐가 됩니까? 독립과 종속 변수가 정방향으로 가는 탄력도 아닙니까? 그럼 굳이 뭐 붙일 필요가 없죠. 그래서 모든 탄력도에서 우리가 그 가장 기본으로 보는 탄력도가 수요의 가격 탄력도와 공급의 가격 탄력도입니다. 수요의 가격 탄력도는 독립과 종속 변수가 반대 방향으로 가는 모든 탄력도를 다 대표하고 있어요. 그리고 공급의 가격 탄력도는 독립과 종속 변수가 정방향으로 가는 탄력도를 다 대표하고 있다. 이런 것을 기억을 해야 되고요. 그 탄력도 중에서 뭐가 더 중요합니까? 그 중에서도 수요의 가격 탄력도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요의 가격 탄력도에 관한 문제가 많이 나와.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탄력도하고 기울기가 항상 반대 방향으로 간다. 항상 반대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어떤 그 1차 함수를 전제했을 때 그 함수를 가지고 그래프를 그렸을 때 수직선이다. 그럼 기울기가 무한대 아닙니까? 그럼 탄력도는 제로가 돼요. 완전 비탄력적이 돼요. 그리고 수평선 같으면은 기울기가 제로죠. 그럼 탄력도는 무한 탄력적이 됩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기울기와 탄력도는 항상 반비례한다는 거. 이 사실도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수요의 가격 탄력도 여기서 이제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이 수요 곡선이 1차 함수. 이게 가장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점 탄력도를 1차 함수를 전제하고 점 탄력도를 묻는 문제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게 이제 우하향의 직선이에요. 그랬을 때 이 중간점이 바로 1입니다. 알겠어요? 중간에 있는 값이 1이고 중간보다 위에 있으면은 1보다 크고 1보다 밑에 있으면은 1보다 작다. 알겠어요? 그리고 어떤 점에서 점 탄력도를 구할 때는 뭐가 됩니까? 이게 뭐 분모, 이게 분자 이런 식으로 구하면 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뭐 쓰지 않지만은 여기는 지금 모든 점에서 점 탄력도가 다 틀리잖아요, 그죠? 점 탄력도가 다 틀린데 그 모든 점에서 점 탄력도가 다 똑같은 수요 함수가 세 가지가 있어. 그래서 수요 함수가 수요 곡선이 뭐가 됩니까? 직선이다. 직선인데 수평선이다. 그럼 모든 점에서 점 탄력도가 뭐가 됩니까? 제로가 돼. 수직선 같으면 무한대가 된다고. 근데 그거는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딱 하나가 돼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직각상호 쓸 때, 직각상호 쓸. 직각상호 쓸 때는 모든 점에서 점 탄력도가 1이 된다 이런 얘기야. 그걸 꼭 기억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 탄력도하고 즉 수요의 가격 탄력도하고 이 매출액과의 관계입니다. 이걸 할 때는 어떤 그래프를 연상을 해야 되냐 하면은 이 그래프를 연상을 해야 되는데요. 이거 대신에 여기 매출액 그래프를 내가 한번 그려볼게요. 매출액 그래프. 이 매출액은 기업의 입장에서는 매출액이지만은 여기 Q가 되겠죠. 소비자 입장에서는 뭐가 됩니까? 소비자 지출액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매출액 또는 소비자 지출액. 이 그래프가 이렇게 돼요. 알겠습니까? 이렇게 되는데 요걸 딱 해가지고 요 매출액이 극대가 될 때 이 점 탄력도가 1이 돼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재화의 가격이 상승했을 때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요. 이 가격이 상승하는 방향으로 왔을 때 이 매출액 변화는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변합니다. 알겠어요? 요게 뭐냐면은 요 그대로 내리면 되는데 요게 비탄력적인 구간이고 요게 탄력적 구간이야. 그래서 어떤 재화의 가격이 상승했을 때
이 점 탄력도가 1일 때는 있잖아요. 매출액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직각상곡선인 수요곡선을 가진 즉 모든 점에서 점 탄력도가 1인 그런 수요곡선을 가질 때는 가격이 올라가든 내려가든 매출액이 전혀 변함이 없어요. 소비자 지출액이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가격이 상승했을 때 비탄력적 구간에 위치하고 있을 때는 소비자 지출액이 증가하게 돼. 즉 기업의 매출액이 증가하는 거예요. 반대가 되면 줄어들게 된다. 그래서 항상 요거를 딱 기억을 그래프 화살표 방향을 정확하게 연결하고 있어야 돼. 자, 그 다음에는 어떤 것이 나오냐 하면은 이 수요의 가격 탈도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변수가 나오는데 그게 이제 뭐냐 하면은 가장 중요한 것이 대체재가 많으냐 적으냐 그런 관계예요. 대체재가 많을수록 뭐가 됩니까? 이 탄력적이 됩니다. 알겠어요? 그리고 장기일 때 탄력적이 되고 그리고 생활 필수품하고 사치재 중에서 뭐가 더 탄력적이에요? 사치재가 훨씬 더 탄력적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네. 근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대체재가 많을수록 탄력적이다. 그걸 꼭 암기를 해야 되고 그래서 특히 이게 시험에 아주 잘 나옵니다. 그래서 특히 1일 때 이게 매출액이 극대화된다는 거 그걸 잊지 말고 자 그다음 이 수요 함수에서는 이제 수요의 가격 탈도도 중요하지만은 뭐 딴 것도 몇 개 나오는데 그게 뭐가 있느냐 하면은 이제 소득 탄력도와 교차 탄력도가 나와요. 그래서 X제하고 Y제가 두 개가 대체 관계 같으면 아까 교차 탄력도가 0보다 크고 보완제 같으면 0보다 작습니다. 근데 아까 뭐 이야기했다시피 대체제의 가격이 올라가면은 해당제와의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그 관계에서 우리가 교차 탄력도의 값이 0보다 크다는 것을 유추해서 할 수가 있어. 그래서 보완제는 뭐 당연히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탄력도는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동시에 나오는 탄력도는 역시 뭐가 됩니까? 절대가 붙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상제 같으면은 소득 탄력도가 있죠. 소득 탄력도가 뭐가 됩니까? 0보다 크고 열등제는 소득 탄력도가 0보다 작다. 알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공급의 가격 탄력도도 시험에 잘 나오는데 공급의 가격 탄력도는 이때까지 그 시험 문제는 거의 뭐 1차 함수를 가지고 여러분한테 문제를 물어봤기 때문에 이 사실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설명해 드리고요. 이 공급 곡선도 역시 1차 함수를 전제했을 때 이건 어떻게 되냐 하면은 이 스플라이 커브가 이렇게 원점을 통과하는 그런 우상향하는 직선인 경우에 공급의 가격 탈도는 모든 점에서 1이 됩니다. 알겠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게 이렇게 우상향하게 돼. 이런 거는 공급의 가격 탈도가 전부 다 1보다 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 여기서 이제 역시 이것도 하나 암기를 좀 해야 되는데 여기서도 이제 어떤 특정한 점에서 A점에서 공급의 점 탄력도를 물어볼 수가 있겠죠. 그럼 자 어떻게 하느냐? 이제 연장선을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이게 분모가 되고 이게 분자가 돼요. 그래 되니까 지금 보니까 분모보다 분자의 길이가 훨씬 더 크니까 이렇게 가격축을 뚫고 지나갈 때는 어떤 관계가 되는 거예요? 모든 점에서 이게 1보다 큽니다. 그 1보다 클 때는 이게 전부 다 계속 진행되면 1로 수렴하게 돼. 그러니까 이 계속 진행될수록 계속 1보다 크긴 한데 1로 수렴하니까 점점 작아진다 이런 이야기야. 그럼 마지막 하나 이거는 뭐 뻔한 거 아니겠어요? 마지막 하나 이거는 뭐가 됩니까? 이렇게 되면은 이건 1보다 작아지는 것입니다. 알겠어요? 작아진다. 그래서 이 사실을 기억을 또 하시고 이것도 물론 수직선 되면은 제로가 되고요. 수평선은 무관대가 됩니다. 그리고 공급의 가격 탈도에 미치는 영향 중에서 제일 큰 영향이 뭐냐면 경기가 불황일 때는 무슨 선이 됩니까? 수평선이 돼요. 경기가 불황일 때, 즉 케인즈 학파의 여러분 총공급 곡선이 수평선에 가깝잖아요. 그래서 탄력적이 되고요. 호황이 될 때, 즉 완전 고용, 즉 다시 고전 학파와 같이 완전 고용을 전제로 하면은 총공급선이 수직선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비탄력적이 돼. 그다음 역시 장기가 뭐가 됩니까? 훨씬 탄력적이고 단기는 비탄력적이고 뭐 이런 등등이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 모든 탄력도가 이거 외에도 뭐 수없이 많은 탄력도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시경제에 들어가도 이런 것이 나오죠. 그래서 IS 곡선에 영향을 주는 가장 큰 탄력도가 무슨 탄력도가 돼요? 그 투자 이자율 탄력도 아닙니까?
그럼 투자이자 탈도가 케인즈 합화는 탄력적입니까? 비탄력적입니까? 비탄력적이죠. 그래서 케인즈의 IS 곡선은 수직선에 가까운 거예요. 그리고 LM 곡선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탄력도가 화폐 수요 이자 탄력도거든. 그러면 케인즈 합화는 화폐 수요 이자 탄력도가 어떻게 돼? 아주 탄력적이죠. 그러니까 LM 곡선은 상당히 수평선에 가깝다 이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런 것도 얘기하고 다 연관돼 가지고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문제도 있지만 또 이걸 응용해 가지고 가장 여기서 많이 출제하는 문제가 이 조세부가의 효과인데, 아마 초반에 이 문제가 제일 많이 나올 거예요. 이렇게 딱 돼 있잖아요. 조세부가 전에 이제 D와 S가 만나는 점에서 이 가격과 거래량이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 조세 부과가 이제 생산자한테 조세를 부과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생산자한테 조세를 부과하면은 이 스플라이 커브가 좌상방 이동하게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조세 부과 후에 이 스플라이 커브의 방정식은 어떻게 내가 한다 그랬어요? 역공급 함수로 만들어 가지고 조세 부과만큼 더해주면 됩니다. 보조금은 빼주면 되고, 알겠어요? 보조금 빼주면 되고. 뭐 생산비 아까 하락하면 문제 나왔지만 생산비 하락 같은 것도 빼주면 돼. 알겠어요? 그러면 가격 상승하고 거래량이 줄어들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한번 보시면은 무슨 문제를 많이 물어보느냐. 여기서 막 다양하게 나오는데 우선 이 후생 손실의 크기, 이 삼각형의 크기를 많이 물어보고요. 그리고 이 한 단위당 조세액이 얼마가 되느냐 이런 것도 물어보는 문제도 있고, 그리고 조세 부과 후에 소비자가 부담하는 액수, 생산자가 부담하는 액수, 뭐 총 조세 액수, 뭐 이런 문제, 여기에 관련된 문제가 무지하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문제 출제하기도 아주 쉬워. 뭐 이걸 물어볼 수도 있고, 그리고 후생 손실의 크기, 그 조세 부과 후에 가격과 거래량의 크기 물어볼 수도 있고, 또 한 단위당 조세액이 얼마가 되느냐 이런 것도 물어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소비자가 부담하는 크기, 조세 부담에, 생산자가 부담하는 조세 부담에, 그리고 총 조세 부담액이 얼마냐 이런 것도 물어볼 수도 있고, 뭐 아주 다양하게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상당히 많이 출제된다는 것을 알죠. 요즘 그 문제가 어떤 것도 또 물어보냐 보니까 요거 약간 변경돼 가지고 뭐 소비자한테 뭐 보조금을 지급했을 때 물어보는데 그것도 이거와 유사하게 풀마됩니다. 그거는 요 뒤에 문제 몇 문제 나와 있더라고 최근에. 또 뭐 기업한테 보조금을 뭐 지급했을 때 뭐 이런 것도 나오는 문제가 있는데, 보조금 지급하면은 뭐가 됩니까? 빼주면 되는 거지. 자, 그러면은 한번 볼까요? 자, 21페이지에 19번. K기업이 독점 제공하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소비자층은 중고생이 2만 명, 대학생 5만 명, 일반 소비자가 3만 명. 그리고 각각 탄력도가 1.5, 1, 0.5로 주어져 있죠. 그리고 이들 집단들의 그 매출의 그 판매 수입의 그 점유율이 나와 있는데 쭉 30%, 50%, 20%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소프트웨어에 대한 소비자 전체의 수요는 가격에 대해서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탄력도가 1.5, 1, 0.5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전체에 대한 탄력도를 한번 구해볼 수가 있어요. 제가 어떻게 구하냐 하면은 뭐 아주 쉬워요. 지금 여기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은 여러분 그 해설의 1번을 한번 보세요. 해설의 1번 보면은 세 번째 줄, 따라서 소비자 전체의 수요의 가격 탄력도는 0.3 곱하기 1.5 되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되느냐 하면은 지금 탄력도가 1.5가 중고생층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중고등학교 학생이 이 판매에 대한 판매 수입 점유율이 몇 %입니까? 30% 아닙니까? 그래서 0.3 곱하기 1.5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대학생은 1이죠. 그래서 대학생이 점유율이 50%니까 0.5 곱하기 1. 일반인들은 탄력도가 0.5잖아요. 근데 점유율이 20%밖에 안 되죠. 이렇게 쭉 해보니까 1.05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보다 크면 탄력적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1번은 틀렸죠. 2번, 일반인들이 가격 변화에 이 탄력도가 비탄력적이잖아. 비탄력적일수록
가격 변화에 민감하지 않다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덜 민감하다 해야 되는데 더 민감하다 했기 때문에 틀린 문장이 되고, 자, K기업이 가격을 조금 인상하면은 총 수입은 감소할 것이다. 지금 전체적인 수요 가격 탈도가 1보다 크잖아요. 그럼 아까 내가 여기 그림을 하나 그려줬잖아. 탄력적 구간에서는 가격 올리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탄력적 구간에서는 줄어든다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니까 3번이 맞다는 것을 알 수 있죠. 탄력적 구간에서는 판매 수입이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3번이 맞죠. 자, 그 다음에 그 20번. 자, 탄력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수요의 가격 탄력도가 1보다 클 때 가격이 하락하면, 이건 지금 아까 내가 상승하는 걸로 여러분한테 보여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상승하는지 하락하는지 그 암기가 정확해야 돼요. 이 암기가 정확하지 않으면 다 틀립니다, 이게. 그러니까 아까 상승했을 때 탄력적 구간에서는 매출액이 어떻게 됐습니까? 줄었죠. 그럼 하락하면요, 증가하는 거지. 그래서 1번은 맞는 문제는 알겠죠. 그런 식으로 조합을 해 나가야 돼. 하나 반대로 출제할 수도 있어요. 근데 암기가 정확해야 되는 거지. 2번, 어떤 상품 수의 가격 탄력도가 0.5가 되고 소득 탄력도가 1이야. 그럼 그 상품 가격이 10% 상승했을 때 상품 소비량이 종전과 동일하다면 소득은 5% 증가했다고 할 수가 있다. 이거는 이제 가격 탄력도하고 소득 탄력도 섞어가지고 물어보고 있는데요. 이렇게 됩니다. 이런 별로 어렵지 않은데, 지금 보면은 가격 탄력도가 0.5고 소득 탄력도가 얼마였죠? 1이었죠. 2.6. 자, 이렇게 됐을 때 이 상품 가격이 10% 상승했어. 이 상품 가격이 10% 상승했습니다. 그러면은 수요량은 어떻게 될까요? 수요량은 줄었겠죠. 수요 법칙에 따라서 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에 수요량 감소합니다. 몇 퍼센트 감소해요? 수요의 가격 탈도는 뭐가 됩니까? 수요량 변화율 나누기 가격 변화율 아닙니까? 이게 0.5가 나오려 그러면은 5% 감소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5% 감소하고 가격이 10% 상승해야지 0.5가 딱 떨어지잖아. 그래서 수요량은 5% 감소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상품 소비량이 종전과 동일하다는 것은 이게 5% 증가해줘야지 이게 쌤쌤 돼가지고 변함이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뭘 물어봤어요? 소득이 이제 몇 % 변했느냐 이런 이야기죠. 이건 정상적이기 때문에 1이잖아요. 이게. 그럼 소득이 몇 % 증가해야 돼요? 5% 증가해야지 이렇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자, 3번. A 재화에 대한 시장 가격이 P라고 수요 함수가 마이너스 2P 플러스 7. 그럼 이 수요 함수가 정상적 수요 함수라는 것을 이제 알겠죠? 공급 함수가 3P 플러스 2라고 할 때 균형점에서 수요의 가격 탄력도가 0.5라고 했는데, 이게 저기 연립해 가지고 한번 해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지금 이게 해설과 같이 풀 수 있는데 이렇게까지 하지 말고 요걸 빨리 푸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자, 마이너스 2P 플러스 7 하고 있잖아요. 이게 3P 플러스 2. 그럼 넘겨주면은 이게 5P가 되고, 이게 5가 되고, 가격은 1이 되고 거래량은 역시 5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대충 그려보니까 수요 함수가 가격이 제로일 때 이게 7이잖아요. 7이고 뭐 대충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죠. 뭐 이렇게 됐는데 현재 봅시다. 이게 5가 되고요. 이거는 뭐 1이 된다. 이 점에서의 이 점탈도 묶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A점이라 하면 이 점에서 A점에서 수요의 가격 탈도는 어떻게 합니까? 아까 내가 했던 이게 분모 분자입니까? 분모 분자 이렇게 한다 그랬죠. 분모가 얼마예요? 5. 분자는 2가 되겠죠. 그래서 0.4로 딱 나오는 거죠. 근데 지금 문제는 0.4인데 0.5라고 되어 있잖아. 그래서 이게 틀린 거예요. 그래서 그 책에서 같이 그렇게 수식을 대입해도 되지만은 1차 함수이기 때문에 수식을 대입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분모 분자를 해가지고 바로 풀 수가 있습니다.
0.4이죠. 자, 4번 한번 볼까요? 어떤 상품 가격이 30원에서 20원으로 감소했을 때 그 상품에 대한 수요량이 100개에서 300개로 늘어났다. 이게 이제 이 구간 탄력도를 물어보고 있는 문제인데, 이 구간 탄력도는 그 수정 구간 탄력도를 가지고 보통 이야기를 해요. 수정 구간 탄력도는 어떻게 하냐면요. 우리가 이제 우하향하는 직선에서 있잖아요. 어떤 특정한 A점에서의 점탈도를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A에서 B 해가지고 이 구간 탄력도를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변화할 때는 이건 평균 변화율이고 이건 순간 변화율 아닙니까? 그래서 보통 점탈도 미분해서 구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구간 탄력도가 주어졌을 때는 A점에서 기준을 해가지고 측정한 구간 탄력도 하고 B점에서 A점을 움직였을 때 구간 탄력도가 서로 상이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균형시키는 그 값 두 개를 구해가지고 중간값을 취하는 이 수정 구간 탄력도를 보통 구하게 됩니다. 알겠어요? 자, 지금 여기 보면은 상품 가격이 30원에서 대충 보면은 이게 30원으로 돼 있다가 이게 20원 떨어졌죠. 그래서 거래량은 얼마가 됐습니까? 100개에서 300개로 늘어났어. 자, 이런 경우에 이 수정 구간 탄력도를 한번 구해볼까요? 자, 우선 탄력도를 구할 때는 항상 이게 뭐가 들어갑니까? 수요량 변화율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기는 가격 변화율이 표시를 할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수요량 변화를 할 때는 자, A점에서 출발하면 이 30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10개 변했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거꾸로 20원에 출발했을 때도 마찬가지니까. 근데 변화폭은 뭐 여기서 갔을 때 30원, 20원 떨어지냐 20원, 30원 올라가나 어차피 10이라는 것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출발점에서 가격을 가지고 변화를 할 때는 값이 이제 상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 두 가격의 중간값을 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30원 더하기 20원 하면 얼마가 돼요? 50원이죠. 50원의 중간값은 얼마가 됩니까? 25원. 그래서 25원에 얼마 변했어요? 변화폭이 10이잖아. 그래서 10 곱하기 100을 하면 돼. 이렇게 하는 것이 수정 구간 탄력도. 그리고 이 수요량 변화율도 얼마입니까? 100에서 300개, 200개 변했잖아요. 200개 변했는데 어디서 출발하냐? 100개에서 출발하냐? 300개에서 출발하냐? 출발점이 틀리잖아. 근데 출발점에 중간값을 취하면 되겠죠. 그래서 100 따기 300 하면 400이 나오고 그 나누기 2 때리면 얼마가 돼요? 200이 되잖아. 그래서 200 하면 돼. 이렇게 해서 풀면 됩니다. 이건 어떻게 되죠? 아, 맞네. 바뀌었네. 가격 변화이죠. 가격이 아까 가격 변화하니까 25에 10 곱하기 100을 하고요. 수요량은 뭐가 되겠습니까? 200에다가 200 변했으니까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건 대충 때려보니까 몇 퍼센트 나와요? 5분의 2인가? 5분의 2죠. 5분의 2 곱하기 100 하면 몇 퍼센트? 40%. 이건 40%가 변했다. 이건 100% 아니야. 그럼 얼마야? 2.5가 나와요. 맞죠? 2.5. 그러니까 수정 구간 탄력도는 2.5. 그래 중간값을 쳐야 된다는 것을 알면 돼. 그 다음에 5번 한번 볼까요? 어떤 상품에 대한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이다. 완전 비탄력적 같으면 공급곡선이 수직선이 됩니다. 수직선. 수직선일 때 우하향하는 수곡선을 가진 그 상품에 대한 수요 가격이 수요가 증가하면은 가격은 상승하나 거래량 변하지가 않죠. 그래서 가격은 상승하나 거래량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틀린 것을 찾아라 했기 때문에 바로 뭐 3번이 틀렸고. 자, 그 다음에 그 22번 문제가 아주 참 재밌는 문제인데
자, 우리가 어떤 특정한 A점에서 점 탄력도를 구할 때 보통은 뭐가 됩니까? 이게 분모고 이게 분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보통 이렇게 일반적으로 구하는데 근데 이게 닮은 꼴 비례를 하면은 뭐가 됩니까? 이게 분모가 되고 이게 분자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뭐 동일합니다. 값이 동일하게 떨어져요. 알겠어요. 어차피 닮은 꼴 비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22번은 바로 그런 문제예요. 지금 어떤 재화의 시장 수요 함수가 P 꼴 12-BQ야. 근데 이 B의 값이 지금 주어져 있지 않아요. B의 값이 주어지지 않고 그냥 양의 어떤 값이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이제 그러면 이 수공수를 한번 대충 한번 그려볼까요? 뭐 기울기 몰라도 뭐 대충 그릴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이게 우화야 하는데요. 이 거래량 Q를 0으로 대입하게 되면 이게 12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뭐 이렇게 우화야는 뭐 어떤 이렇게 선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차함수. 근데 사실 이거는 문제 풀라 그러면 여러분 12-Q로 해가지고 풀어도 거의 차이가 없어요, 사실은. 왜냐면 B의 값은 일정한 상수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 문제에 충실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지. 자, 그렇게 했을 때 가격이 9원에서 8원으로 하락했을 때 3원에서 2원으로 하락했을 때의 수요량 변화분은 같겠죠. 따라서 9원에서의 탄력도와 3원에서의 탄력도가 같을까? 당연히 틀리죠. 9원에서의 이 점에서의 탄력도 하고요. 3원에서의 탄력도가 당연히 틀리겠죠. 뭔지 모르겠죠. 여기서는 탄력도가 얼마가 됩니까? 점 탄력도가. 네? 이게 분모, 분자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분모가 뭐가 됩니까? 3이죠. 분자가 얼마가 돼요? 9. 이건 3이야. B는 어떻게 돼요? 분모가 9죠. 이거는 거꾸로. 9가 되고 이게 3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틀리죠. 9원에서의 탄력도는 3이다. 9원에서 탄력도는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뭐 스몰 b의 값을 몰라도 탄력도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라번이 틀렸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b의 값을 몰라도 탄력도를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23번. 자, 어떤 재화 가격이 4% 하락했을 때 수요량이 5% 증가했어. 그러면 이건 탄력도는 1보다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수요량 변화율 5% 나누는 게 4% 하니까 탄력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맞는 것을 물어봤는데 비탄력적이라는 말은 틀렸죠. 그리고 소득이 증가할 때 이 재화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지금 이 재화는 정상된지 열등된지에 대한 언급이 없기 때문에 2번과 3번을 답을 해서는 안 됩니다. 알겠어요? 맞는 것을 찾을 때는 확실하게 맞는 걸 찾아야 돼. 또 뭐 사치제라는 것도 알 수가 없죠. 왜냐하면 수요의 가격 탄력도만 나와 있는 것이지 소득 탄력도의 값은 나와 있지 않아요. 사치제는 보통 소득 탄력도 값이 1보다 큰 재화를 사치제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 재화의 가격이 인상한다. 아까 판매 수입이 소비자 입장에서는 지출액 아닙니까? 그럼 아까 그 그래프 인상이 되죠. 가격이 올라가면은 탄력적 구간에서 판매 수입은 감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24번. 어떤 상품 시장의 수요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고 공급 곡선도 일정한 기울기를 갖는 직선이다. 이 시장의 초기 균형점에서 수요와 공급의 가격 탄력도가 각각 1의 값을 갖는다. 이 정도 딱 나오면은 뭐 어떤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아마 이런 걸 거예요. 수용선 이렇고요. 스플라이 커브가 이렇게 지나갑니다. 딱 중간 값이야. 내가 볼 때. 이런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왜냐하면 왜 내가 이 스플라이 커브가 원점을 통과하는 직선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아까 봤다시피 공급의 가격 탄력도가 1이 되려고 그러면 항상 이 원점을 통과해서 우상향하는 그 커브밖에 하나 없는 거예요. 알겠어요? 공급의 가격 탄력도가 1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스플라이 커브는 원점을 통과하면서 우상향하는 그런 직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스플라이 커브가 우측으로 평행 이동했다. 스플라이 커브가 우측 평행 이동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바뀌겠죠. 그러면은 자 A점에서 있잖아요. 이 스몰 B점으로 이동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수요의 가격탈도는 1이었다가 1보다 작아지겠죠. 그래서 비탄력적이 돼. 공급의 가격탈도는 어떻게 돼요? 공급공선은 어느 쪽을 때리고 있습니까? 수량축을 때리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아까 내가 설명해드렸잖아. 1보다 작아. 알겠어? 그래서 스플라이 커브가 원점을 때리면 1이고 수량축을 때리면 뭐가 됩니까? 1보다 작습니다. 가격축을 때리면 1보다 커요. 알겠습니까? 이게 저기 암기를 잘해야 됩니다. 이게 찍어주는 거 암기 못하면 큰일 나. 그래서 다 1보다 작아져요. 다 봐. 자, 25번 이것도 한때 유행처럼 나왔는 문제인데, 자 소득이나 화장품 가격의 변화에 관계없이 소득의 5분의 1을 화장품 값으로 지출한다. 자, 어떤 사람이 가격이 올라가든 내려가든 항상 그 소비자 지출액이 변함이 없을 때 그 재화에 대한 수요의 가격 탈도가 점 탈도가 얼마입니까? 1입니다. 1. 그래서 이 화장품에 대한 있잖아요. 화장품에 대한 이 영위의 수곡선은 직각상곡선이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직각상곡선이야. 그래서 옳은 것을 물어봤는데 바로 3번이죠. 화장품 가격이 10% 상승하면은 영위의 화장품 수요량은 10% 감소한다. 그래야지 점탈력도가 딱 1이 되잖아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말 1문제를 바꿔가지고 영위의 수곡선의 모양은 무엇입니까? 물어보면 뭐가 됩니까? 직각상곡선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 비슷한 문제가 바로 26번입니다. 26번. 자, 화물차 운전자 갑은 주유소에 가면은 가격을 보지 않고 항상 경유를 30리터 넣어달라고 한다. 그럼 갑의 경유에 대한 수곡선이 어떻게 됩니까? 이 갑이라는 사람의 이 경유에 대한 수곡선이요. 아까 50리터인가요? 갑에 관계없이 이렇게 되니까 이 사람의 수곡선은 이게 수직선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수요의 점 탄력도는 전부 다 모든 점에서 0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완전 비탄력적이에요. 완전 비탄력. 을은 뭐가 됩니까? 을의 수곡선은 어떻게 돼요? 을의 수곡선은 직각상곡선이에요. 알겠어요? 무슨 선? 직각상곡선. 소비자 지출액이 항상 일정하죠. 자, 그러면은 답이 몇 번입니까? 3번이죠, 3번. 이게 아주 좋은 문제예요, 이게. 자, 27번. 자, 다음 그림은 X좌, Y좌의 수곡선인데, 자, 탄력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 점 A에서 점 A점에서 X제에 대한 수의 가격 탈도가 얼마죠? 네? X에 대한 수의 가격 탈도가 얼마입니까? 2분의 4죠. 2분의 4니까 2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Y제에 대한 수의 가격 탈도는요? 2분의 1이죠. 2번 가격이 2인 경우 X제의 수요의 가격 탈도는 아까 계산해 봐서 알겠지만 2가 되겠죠. 자, 가격이 2에서 1로 하락할 때, 자, 가격이 2에서 1로 하락한다. X제의 판매 수입 증가분이 어떻게 됩니까? 자, A점에서 있잖아요. A점에서 여러분 잘 한번 보세요. 그 그래프에서 A점에서 그 가격이 2가 될 때 이 재화를 판매하는 그 기업의 총 매출액이 얼마입니까? 그 사각형 면적 아닙니까? 2 곱하기 2 하면 4가 돼요. 그럼 가격이 1로 하락했어. 가격이 1로 하락하게 되면은 판매량이 2에서 뭐가 됩니까? 2에서 4로 늘어나죠. 그죠? 2에서 4로 늘어나잖아요. 그럼 이때 기업의 판매 수입이 얼마입니까? 1 곱하기 4가 되니까 역시 4로 변함이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X제의 판매 수입은 변함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Y제 한번 볼까요? 자, Y제는 뭐 역시 2 곱하기 2니까 뭐가 됩니까? 저기
2 곱하기 2가 되니까 4로 똑같죠. 근데 가격이 1로 하락하게 되면은 Y제는 수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Y제 같은 경우는 지금 뭐가 됩니까? 가격이 제로일 때 3이잖아. 가격이 1로 하락하면 Y제 같은 경우는 지금 2.5쯤 된다고 봐야 되겠네. 2.5. 2.5가 되니까 1 곱하기 2.5 하면은 대충 얼마 되겠습니까? 2.5. 그럼 4에서 2.5가 되니까 이거는 감소했죠. X제는 변함이 없고 Y제는 감소했기 때문에 지금 뭐가 됩니까? X제 판매 수입 증가분은 제로, Y제 판매 수입 증가분은 마이너스야. 그러니까 마이너스보다 제로가 크잖아요. 아주 그 말장난 좀 해놓고 있는데 좀 조심하겠다. 다음은 3번입니다. 알겠어요. 자, 28번. 자, X제만 판매하는 A기업이 가격을 20% 인상했더니 매출액이 10% 감소했어. 자,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이거는 이제 어떻게 풀려 하면요. 자, 기업으로 봤을 때는 총 수입이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익스펜디처, 총 수입이에요. 이게 그 재화의 가격 곱하기 판매를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 전비분을 실시해. 전비분을 실시하면은 뭐가 됩니까? 2분의 델타 E는 뭐가 되겠어요? 가격 변화율 더하기 수요량 변화율의 합으로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가지고 대입을 하면 돼. 자, 그러면은 가격을 20% 인상했어요. 근데 매출액이 마이너스 10%가 됐어. 그때 뭐를 물어보고 있는 겁니까? 이걸 물어보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자,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물어봤는데 이때 판매량은 몇 퍼센트 감소했습니까? 판매량은 10% 감소해야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30% 감소해야 되나? 30% 감소해야 되겠죠. 왜냐하면은 마이너스 30 해야지 이게 딱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가 됩니까? 플러스가 마이너스 30%가 돼줘야 돼. 그럼 뭐 수요의 가격 탈도 한번 구해봅시다. 수요의 가격 탈도는 수요량 변화율은 몇 퍼센트예요? 30%. 가격은 20%가 변했죠. 그러면은 이건 1.5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옳은 것을 쭉 찾아보니까 답이 몇 번입니까? 판매량은 30% 감소했고요. 이 재화의 수요의 가격 탈도는 1.5라는 것을 유추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쭉 해보니까 뭐 1.5는 안 나오지만 1.5는 1보다 크잖아요. 그래서 5번이 답이다 이런 이야기지. 요거 뭐 기억하면 뭐 금방 우리가 풀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자, 29번. 아래의 그림과 같이 수요와 공급 곡선이 직선이야. 그럼 점 A점에서 수요의 가격 탈도는 얼마입니까? 분모가 10이고 분자가 얼마예요? 40이죠. 그래서 A점에서 점 탈도는 4입니다. 그 다음에 공급의 가격 탈도 한번 구해볼까요? 근데 이 스플라이 커브는 지금 분명히 1보다 크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근데 지금 정확하게 구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는 이제 연장선을 그려야 되는데 대충 보니까 뭐 20 지나가고 있네. 그래가 B점이죠. 이게 60이고 이게 40이에요. 그러면 뭐 대충 통밥으로 딱 그려보면 어떻게 됩니까? 시간도 바쁘니까 시험 문제에서는 이게 얼마쯤 되겠어요? 이게 마이너스 20쯤 딱 될 거 아니겠습니까? 딱 봐도 통밥으로 딱. 그 B점에서 뭐가 됩니까? 공급의 가격 탈도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게 분모예요. 알겠습니까? 이게 분자입니다. 알겠어요? 분모가 얼마죠? 40. 분자는 60이죠. 1.5가 튀는 거예요. 지금 여기 마이너스 20은 안 나와 있지만은 뭐 대충 딱 그래 보면은 이게 마이너스 20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물론 그 여러분이 보면은 이런 수학 잘하니까 1차 함수씩 구하는 거는 금방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답이 2번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넘어간 것. 여러분 저기 27페이지에 34번 문제 한번 보세요.
27페이지에 34번 문제에 그 수요 함수식이 나와 있는데 이 수요 함수식을 가지고 수곡선 그리면 무슨 선이 됩니까? 직각삼각선 되죠. 직각삼각선은 모든 점에서 점탈도가 1이야. 그래서 수요 함수의 방정식이 이렇게 나오면요. 전부 다 1이라는 것을 꼭 아셔야 됩니다. 알겠어요? 34번 문제. 자, 그 다음에 35번. 자, 공급 곡선이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다고 하자. 다음 중 옳은 것은? 지금 딱 보니까 이게 A는 당연히 플러스가 될 것이고 B는 마이너스가 돼. 이런 것 같으면요. 이런 것 이렇게 임의대로 주어져 있는데 객관식의 좋은 점은 뭐가 됩니까? 아무거나 때리 넣어가지고 한번 그려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해보지 뭐. Q 이꼴 AP 플러스 B인데요. 내가 하나 집어보지 뭐 2P 플러스 B는 0보다 작으니까 마이너스 뭐 한 4쯤 해볼까요? 그래서 이 스플라이 커브 한번 그려봅시다. 그냥 대충 이렇게 그려보면 되잖아요. 이식도 많이 하니까. 그럼 가격이 제로가 되면은 이게 마이너스 4가 돼. 이쯤 되겠네. 거꾸로 이게 0이 되면 얼마예요? 가격이 2가 되네. 이게 여기에서 이렇게 우상향하는 이런 그래프로 얻어지는 것 같습니다. 대충 보니까. 그럼 이렇게 되면은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어떻게 돼요? 무조건 공급의 가격 탈도는 1보다 커요. 1보다 크고 계속 멀어질수록 1로 수렴한다니까 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답이 몇 번입니까? 3번이죠. 공급의 가격 탈도는 항상 1보다 크고요. 원점에서 멀어진다는 것은 우상향 쪽으로 갈수록 1로 수렴해 가니까 점점점 값이 작아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알겠어요? 자, 36번. X제 시장에 소비자는 곽과 을만이 존재하고 개별 수요함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여기서 딱 해야 될 작업이 뭐가 됩니까? 시장 수요곡선 도출하면 되잖아요. 시장 수요곡선은 정상적인 수요함수는 뭐가 됩니까? 그냥 더해버리면 됩니다. 알겠어요? 지금 정상적인 수요함수로 표시되어 있으니까 시장 수요함수는 얼마가 돼요? 25-5P라는 것은 뭐 금방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25-5P의 수요곡선을 딱 그리고요. 그리고 가격이 2.5가 될 때 그 점을 찍어보면 되죠. 그래서 이 수식을 할 필요 없죠, 이거는. 시장 수요 함수가 그 뒤에 보면 되니까 25-5P. 이거 그려보면 돼요. 그러면은 가격이 제로일 때 25. Q가 제로 같으면 가격이 5가 되겠네요. 이렇게 되죠. 근데 이게 어떻게 됐어요? 가격이 2.5네. 딱 중간점이네. 중간점 같으면 뭐가 됩니까? 분모 분자하면 딱 1이 된다는 것은 뭐 딱 톱밥으로 대발 알는 거 아니야. 자, 37번. 수요의 가격 탄력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수요의 가격 탄력도가 1보다 작을 때, 즉 비탄력적일 때 비탄력적인 구간에서 있잖아요. 아까 가격이 상승하면은 매출액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증가하잖아요. 그러면 하락하면은 감소한다. 그러니까 그 정확하게 암기하고 있어야 돼. 자, 2번. 수요의 가격 탄력도가 작아질수록 물품세 부과로 인한 경제적 순손실은 커진다. 이거는 옛날에 설명했을 때 수요의 가격 탄력도가 커질수록 어떻게 됩니까? 소비자 능력이 커집니까? 작아집니까? 수요의 가격 탄력도가 탄력적일수록 소비자 능력은 작아져요. 소비자 능력은 작아지고, 그러니까 수요의 가격 탄력도가 수평선, 즉 무한 탄력이 되면 소비자 능력은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이게 이제 스플라이 커브고, 자, 이게 디맨드 스플라이 커브라고 가정해봅시다. 자, 여러분 이 그래프에서 있잖아요.
수요의 가격 탄력도가 탄력적이 될수록 소비자 잉여는 어떻게 됩니까? 작아진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이 공급의 가격 탄력도가 탄력적일 때도 생산자 잉여가 작아져요. 자, 그러면 조세를 한번 부과해 보자. 조세 부과하게 되면은 이렇게 움직이고 균형점이 이 점으로 가게 됩니다. 그때 이 후생 손실의 크기가 바로 요거야. 요 삼각형이 후생 손실의 크기인데요. 근데 그 전에 이제 해야 될 것이 하나 더 있는데, 이게 되면은 조세가 부과됐을 때 소비자 조세 부담액 있잖아요. 소비자가 부담하는 조세 부담액은 어떻게 됩니까? 이건 줄어듭니다. 알겠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줄어들어요. 근데 조세 부과로 인한 후생 손실의 크기는 어떻게 될까요? 이 커집니다. 알겠어요? 다 커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 알겠어요? 자, 그걸 묻고 있는 문제인데, 그래서 2번 한번 봅시다. 비탄력적일수록 경제적 순손실은 어떻게 돼요? 작아진다. 이 틀렸죠. 작아진다 해 맞는데 틀렸고. 그 다음에 소비자 전체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이 소비자 전체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상품일수록 수요의 가격 탄력도가 탄력적이 됩니다. 그랬어요. 3번도 틀렸고. 근데 여러분 이걸 다 몰라도 있잖아요. 지금 뭐를 찾아라 한 것입니까? 맞는 것을 찾아라는 거 아닙니까? 그럼 잘 모르겠으면요. 우리 아는 그 지식 범위 내에서 확실히 맞는 문장을 찾아내는 노력을 딱 기울여야 돼. 그 객관식은 여러분 이 문장을 다 이해할 필요도 없어요. 자, 4번 한번 볼까요? 직선인 수요 곡선상에서 수요량이 많아진다. 여러분 직선인 수요 곡선상에서 수요량이 많아지면은 이 점에서 점점 밑으로 내려간다는 뜻 아닙니까? 우하향할 때 이게 수요량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이게 1이면은 여기 위에는 1보다 크고 밑에는 1보다 작잖아요. 그러니까 수요량이 많아질수록 비탄력적으로 변한다. 이런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바로 4번이 맞는 거지. 그래 1번, 2번, 3번이 맞는지 틀린지 몰라도 4번이 맞다는 것은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답을 4번 찾아보면 돼. 그리고 대체자가 많을수록 아까 탄력적이 된다. 그런 말을 했었잖아요. 자, 그 다음에 39번. 공급의 가격 탄력도가 0.5, 수요의 가격 탄력도가 마이너스. 그 수요의 가격 탄력도는 원래 절대값을 붙여주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출제하면 안 돼. 그냥 0.5로 생각해도 됩니다. 원래 수요의 가격 탄력도는 다 마이너스가 나와. 자, 수요의 증가로 가격이 1% 상승한다. 수요의 증가로 가격이 1% 상승하면요. 자, 가격이 1% 상승하면은 이때 매출액의 증가율을 물어봤는데 매출액 증가율은 어떻게 됩니까? 이때는 지금 이 아까 내가 이야기했던 그 매출액 변화율은 뭐가 됩니까? 가격 변화율 플러스 그 수요량 변화율을 그걸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가격 탄력도가 마이너스 0.5고 수요의 왜냐하면 이걸 왜 적용할 수 없냐면은 이 스플라이 커브 이렇게 지나가는데 이 수요가 이렇게 증가했거든. 증가해가지고 뭐가 됩니까? 이미 가격이 올라가고 이것도 증가했어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아까와 같이 뭐 수요의 가격 탄력도가 0.5로 계속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측 이동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뭐를 봐야 되냐면은 이 공급의 가격 탄력도를 준 이유가 바로 이래 되어 있는 거예요. 수요의 가격 탄력도가 예를 들어 가지고 0.5로 계속 변함이 없다 그러면은 관계가 없는데요. 여기는 지금 수요곡선이 이제 우측 이동했기 때문에 이 점에서는 0.5지만 이 점에서는 0.5가 안 됩니다. 알겠어요? 틀려요. 이미 이동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공급의 가격 탄력도를 주어 가지고 판매량 정분을 찾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알겠어요? 왜냐하면 스플라이 커브는 변동이 없잖아요. 스플라이 커브는 변동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가격이 2% 상승하면 공급의 가격 탄력도가 0.5이기 때문에 판매량 증가율이 얼마가 됩니까? 역시 0.5% 어떻게 돼요? 공급의 가격이 1% 상승하면 공급량은 0.5% 증가한다는 것이 알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매출액은 어떻게 돼요? 매출액은 가격 상승률 플러스 판매량 증가율 아닙니까? 그러면 가격이 1% 상승했고
판매량이 0.5% 증가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두 개 다 더하면은 1.5%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1.5% 되니까 1% 초과가 답이 된다. 이렇게. 여기서 까딱 잘못하면은 여러분 헷갈릴 수가 있는데 지금 이 문제의 전제가 좀 헷갈리게 출제를 하고 있어요. 왜 공급의 가격 탈도 좋겠어요? 왜냐하면 수요 곡선이 우측 이동해가지고 가격이 1% 상승한 거야. 그래서 수요 곡선이 우측 이동했기 때문에 이 수요의 가격 탈도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사실은. 여기서 삭제해도 뭐가 됩니까? 관계가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전에 그 소비자 지출액 변화율이 뭐가 됩니까? 가격 변화를 플러스 수요량 변화를 했는 거는 수요의 가격 탈도가 계속 변함이 없다는 전제를 깔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수요 곡선이 우측 이동했기 때문에 수요의 점 탈도가 변한 거예요. 변했을 때는 그 방정식을 침투할 수가 없는 거지. 근데 이 스플라이 커브는 뭐가 됩니까?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관계가 없는 거죠. 그래서 답이 4번이 된다. 이런 게. 자, 그 다음에, 자, 43번. 자, 완전 경쟁 시장에서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다음과 같을 때 시장 균형에서 공급의 가격 탈도는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여기 보면은 그 두 곡선을 연립 방정식을 풀어가지고 균형점을 찾으니까 그 해설 그림을 보니까 가격은 6원이고 판매량 2가 되네요. 그리고 그 주어진 공급 곡선 그 커브를 가지고 쭉 그래프를 그려보니까 고려되죠. 그러니까 분모 분자하면 얼마가 돼요? 분모가 얼마입니까? 그 여러분 해설에 있는 그림을 여러분이 그렸다 치고 그릴 수 있겠죠, 이게. 여러분 실력 때문에. 분모가 얼마예요? 2. 분자가 얼마입니까? 분자가 3이잖아요. 1부터 2까지. 마이너스 1부터 2까지니까. 그래서 1.5가 떨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거는 문제가 항상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은 지금 가격축을 뚫고 지나가는 이런 스플라이 커브는 항상 공급의 가격 탈도가 모든 점에서 1보다 크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시면은 그 분모 분자를 찾아내기는 쉬울 것입니다. 자, 44번. X제를 생산하며 이윤국대를 추구하는 어느 기업이 있는데 X제 단위당 생산 비용이 10% 증가하여 가격 인상을 고려하고 있다. 자,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X제 수요의 가격 탄력도가 비탄력적인 경우, 자, 비탄력적인 경우 있잖아요. 가격을 인상하면은 X제 판매 수입이 아까 여러분 그 그래프를 딱 머릿속에 떠올려야 돼, 그거.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단위 탄력적이면은 뭐가 됩니까? X제 수요의 가격 탄력도가 탄력적인 경우는 판매 수입이 감소하죠. 그 다음 단위 탄력적인 경우는 뭐가 됩니까? 단위 탄력적이면은 판매 수입 자체가 변하지 않잖아요. 판매 수입이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괜히 그 말을 아주 야식구리 했는데 이유는 변하지 않으나 판매 수입이 증가한다 이렇게 했는데 판매 수입 자체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3번이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장난에 절대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자, 45번. 아, 이게 좀 늦게 시작해서 그러네요. 좀 늦게 시작해가지고 계속 한테 일단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 합시다. 아, 좀 늦게 시작해서.